여러분들은 유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유럽 그러면은 편안하고 워라밸 좋고 살기 좋고 인간답고 조금 느리게 가지만 함께 가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럽에서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산업정책 없는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없는 기후정책이 유럽을 망쳐놨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벌써 이제 집에 돌아오셔서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다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나는 목요일 금요일 계속 또 쉬어 여유 있어 이런 이제 부러운 환경에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든 추석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좀 하다가 얼마 전에 나왔던 유럽연합에 나왔던 반성문이라고 해야 되나? 보고상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유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유럽 그러면은 편안하고 워라밸 좋고 살기 좋고 인간답고 조금 느리게 가지만 함께 가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면도 많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순한 돈이나 이런 부라는 걸 떠나서 여러 가지 가치, 미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인류 공통의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한다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건 좋은데 너무 복잡해, 규제가 많어, 뭔가 느려, 점점 답답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쭉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많은 분들한테 유럽은 결국 우리가 지향할 지점이 미국 쪽이냐 유럽 쪽이냐 그러면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유럽 쪽이 좀 더 사람답게 사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럽에서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과거 이제 이탈리아 이제 총리도 역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전후했던 이제 유럽 재정위기 때 이제 유럽 중앙은행 장을 역임했던 이제 드라기 이분이 이제 이 총 책임을 맡아가지고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의 정확한 제목은 이제 그 경쟁력이에요. 유럽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뭘 바꿔야 되느냐 등등에 관한 내용을 이제 다룬 책인데 두 권이에요. 앞쪽에 있는 첫 번째 권은 이제 A 파트는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유럽이 처해 있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각 섹터별로, 그러니까 에너지면 에너지, 자원이면 자원, 기타 등등에 관한 한 10가지 분야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정말 뼈를 때리는 반성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눈치 보고 그거 아닌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들 그게 맞아 라고 하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 평소에는 말 못하고 있다가 어디 가서 이제 소주 한잔 하면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 몰려들면 그거 아니지, 틀렸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논리적으로 충분한 자료, 그 다음에 데이터, 지도 이런 것까지 동해가지고 그런 반성문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유럽이 겪고 있는 진짜 상황은 어떤 거고 어떤 문제를 겪고 있길래 그런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책이 이제 몇 권이 나왔죠. 부자 미국, 가난한 EU 이런 책들도 이제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최근에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미국은 점점 잘 나가요. 미국은 경제 발전이 점점 되고 그에 비해서 유럽은 그 미국의 스피드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거를 이렇게 느리게 쫓아가는 게 아니고 격차가 좀 점점 벌어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은 미국 50개 주 중에서 제일 못 사는 2개 주가 어떻게 보면 유럽 평균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정도로 미국과 유럽의 격차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시면 20년 동안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0년에 걸쳐 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 비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격차로 보면은 2002년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 이제 격차를 보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쭉 커져가지고 지금은 30% 정도까지 이제 확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의 격차를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답답하다라는 생각. 왜 우리는 미국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나라는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데 유럽에서 보면은 이 격차가 오히려 2배 가까이 벌어진 거죠. 이거를 이제 1인당 PPP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많이 이제 또 격차는 또 달라집니다만 어떻든 간에 실제로 보면 격차도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PPP로 나누면 그나마 이제 좀 낮긴 하지만 명목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이제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으로 나눠서 해보면 미국이
EU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EU는 점점 가난해지고 미국은 점점 부자가 된다라는 점들은 명확하다라는 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EU는 미국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지 못하냐라는 요인에 대해서 이 보고서는 명확하게 답을 내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뭐냐? 생산성이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 GDP 갭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이만큼, EU가 이만큼인데 그 차이의 상당수, 한 72%는 생산성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즉 미국만큼의 생산성 향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8%는 노동입니다. 즉 노동시간 자체가 1인당 노동시간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는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뭐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자시고를 하더라도 이게 극복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을 100으로 놨을 때 장기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생산성을 보면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1890년,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스케일이 크죠. 189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친 유럽의 생산성을 그린 겁니다. 미국은 항상 100이에요. 이 그래프에서. 미국은 100으로 놨을 때 유럽이 얼마나 하느냐 보면은 단 한 번도 유럽이 미국의 생산성을 추월한 적은 없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공황 때 또 떨어졌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 정말 바닥으로 뭐 한 미국의 한 22%.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전후 복구 시대를 거치면서 쭉 쫓아와 가지고 1990년대 중반, 즉 한 뭐 1995년 뭐 요 정도 되면은 미국의 95%까지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정점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하락을 해서 다시 2010년을 전후한, 그리고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재정위기, 이런 걸 거치면서 오히려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들어서 제자리 걸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즉 미국의 생산성에 대해서 한 80%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부터가 더 큰일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또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GDP가 상승하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뭐 기본적으로 GDP가 성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구가 노동력이 받쳐주면 최소한도 그만큼은 성장을 해줄 수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우리와 더불어서 이제 뭐 고령화 이런 게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U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년 200만 명 정도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력이 순수하게 증가해서 GDP를 올려주는 효과도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로지 생산성, 노동시간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이제 많고, 다른 한면으로 보면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또 뒤처지고 있다라는 점에 경각심,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은 점점 저 멀리 가고 있어요. 야, 우리 못 쫓아갈 것 같은데 싶은데, 그 전까지는 우리의 만만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좋은 시장 역할을 해주던 중국이 이제는 바싹 쫓아온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오히려 앞질러가는, 우리를 밟고 갈 것 같다라는 두려움도 되게 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출 시장에서 중국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비중, 섹터의 비중 같은 경우도 2002년 같은 경우는 뭐 25%. 그러니까 중국은 저렴한 물건, 유럽은 비싼 물건, 이런 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비중이 한 40% 이상 이제 올라온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실제로 뭐 그러한 물리적인 볼륨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봤을 때 결국은 기술력인데, 전 세계 여러 분야의 첨단 기술을 가진 50대 업체를 꼽아봤을 때 유럽 기업은 4개, 그 다음에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0년 전에는 기술 매출, 즉 기술을 가지고 뭔가 돈을 올리는 그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비중이 한 30% 정도였는데 지금은 38%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한테 쫓기고 미국은 따라갈 수 없는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막 사방에서 오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이제 내용인 거죠. 단순하게 이제 경각심만 올리는 게 아니고 이 보고서는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화면에서 보인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이다. 생산성이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문제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점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이 왜 낮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쪼개서 봐야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대체 미국과 유럽의 생산성은 어디가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이제 EU, 미국, US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 왼쪽 그래프를 쭉 보시면 어디에서 유럽이 앞서고 어디에서 미국이 앞서고 이런 것들을 쭉 비교를 해주는데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제 미국이 많이 앞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EU가 앞서가는 영역 같은 경우는 Manufacturing of Transport Equipment, 그러니까 운송 장비의 생산 쪽에서 좀 앞서가는 거고, 그 다음에 도매와 소매 판매에서 약간 앞서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나머지 영역에서는 대부분이 다 미국에서 이제 앞질러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도 어디가 문제냐라고 하면 이제 제일 크게 이제 이 보고서에 지적하는 것은 IT 서비스입니다. 즉 IT와 관련된 디지털과 관련돼 있는 영역에서 유럽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즉 미국 같은 경우는 1995년 이제 유럽이 다 쫓아왔어. 미국 코앞이야 하는 95년부터 디지털 전환 2000년에 더 본격적으로 됐죠. 그래서 짧게 보면은 한 20년, 길게 보면 30년 동안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가지고 유럽과의 생산성 격차를 계속적으로 벌려놨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지 못하는 게 지금 EU로서는 뼈아픈 실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뭐 유럽의 인터넷 느려, 유럽의 인터넷 기업 뭐 없어, 뭐 있습니까? 유럽 우리가 알만한 뭐 SAP 정도 빼고 나면은 딱히 눈에 띄는 기업들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알고 있던 문제를 이 책은, 이 보고서는 냉정하게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미래는 더 걱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AI, 요즘에 유럽 같은 경우는 AI가 되게 걱정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 앞서가는 것들을 이제는 추격도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걔네들이 가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AI 업체 다 미국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업체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뭐 서비스를 하고 있는 뭐 하이퍼스케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뭐 AI 클라우드 이런 쪽에서 봤을 때도 미국 업체들이 뭐 압도적이죠.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뭐 한 70% 정도를 영위를 하고 있으니까 유럽의 존재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현재도 걱정이지만 미래도 이렇게 뒤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EU 업체가 이제 디지털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뭐 정말 한 2, 3% 한 손가락 안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AI, 그다음에 다른 한 축은 양자 컴퓨터인데,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 기술력을 봐도 전 세계에서 앞서가는 기업 10개를 뽑아보면 미국 기업 5개, 중국 기업 4개, 나머지 기타 지역 하나, 유럽은 없다. 그러면 AI에서도 뒤처져, 양자 컴퓨터도 뒤처져. 미래의 디지털과 관련돼 있는 이 두 분야에서 미국, 중국에 앞서가는 모습을 우리는 뒤만 바라보고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보고서는 냉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뭐가 문제냐? EU에 그 좋은 대학들 많고 훌륭한 박사님들 많고 돈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들이 모여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이 보고서는 잘근잘근 쪼개서 하나하나 씹어줍니다. 첫 번째는 투자 자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U라는 나라는 새로운 어떤 생산성이 높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라 전체적으로 EU라는 범위 내에서 돈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돈이 앞으로 미래의 생산성 향상, 미래의 가치를 크게 낼 수 있는 쪽에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VC죠. 벤처 캐피탈이 각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드머니 단계에서부터 시리즈 1, 2 이런 식으로 초기 단계, 얼리 스테이지, 레이더 스테이지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격차를 보여주는데, 격차를 숫자로 쓰는 게 사실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시드 단계에서는 유럽 업체들은 미국의 VC에 비하면은 80%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초기 단계에서도 얼리 스테이지에서도 73%. 그 다음에 뭔가 이제 확실하게 좀 돈을 벌 것 같은 그런 시리즈 후반 단계에서도 82%.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기술 혁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겠냐? 그러면 당연히 미국 가서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럽의 증권, 유럽의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할 때 보면은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총 상위 업체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0년 동안 시총 1,000억 유로를 초과하는 신생 기업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없었다. 옛날 업체들이 그냥 계속 영위하는 게 유럽이다라는 데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 기준을 달성하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들이 다수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뭐 50년까지 하면 정말 많고 20년 전, 10년 사이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새로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환호성을 지르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역동성 부족이라는 문제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미국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의 변화를 일어났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보통 우리는 R&D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R&I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리서치하고 이노베이션하고 그러니까 연구 및 혁신과 관련돼 있는 비용 투자를 누가 하고 어느 섹터에서 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상위 3대 기업 그러니까 연구 혁신에 제일 많은 돈을 쓰는 기업들을 보면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제약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를 가니까 소프트웨어나 이제 애플과 같은 하드웨어 업체들이 여기에 이제 따라잡았고 그다음에 2020년에 들어오면은 디지털 지금 뭐 AI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넘어간다라는 거죠. 즉 생산성 분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분야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것들이 성과를 거둬서 돈을 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틀이 아닌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기업, 산업 전체의 역동성, 활력을 불어넣는 데 비해서 유럽은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R&I 분야, 연구 및 혁신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하느냐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2,700억 유로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투자를 하는데 이게 미국 전체 양으로 따져 보면은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혁신과 관련돼 있는 모험적인 하지만 뭔가 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하는 여력 자체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은 지금 중간 미들 테크놀로지 트랩에 걸려 있다. 중간 기술 함정에 걸려 있다. 적당한 기술, 중간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데서 그냥 뜨뜻한 물에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는 뭐냐? 낮은 산업 역동성, 낮은 혁신, 낮은 투자, 낮은 생산성 향상. 그러니까 사이클을 크게 그리지 못하고 작게 그리면서 점점 침체되는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게 유럽의 모습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제일 양쪽의 큰 차이는 뭘까요? 유럽, 미국. 유럽은 우리가 공동의 하나의 시장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50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의 격차라는 것은 뭐 세금이라든지 디테일한 문제여지 실제로 결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인센티브의 차이일 뿐 규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더 큰 시장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EU가 지난 30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EU를 만든 목표가 뭐죠? 미국에 비해서 쪼개지고 작은 시장을 하나로 통합해서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큰 기업들을 만들어서 성장을 해 나가겠다라는 건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즉 독일 기업이 내가 이를테면 프랑스에 가서 아니면 독일 기업이 이탈리아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그리고 뭔가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룰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큰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투자 자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키우려고 그러면 유럽에서 장사를 하면 안 돼. 미국에 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그나마 있는 역량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R&D와 관련된 이야기도 전체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유럽이 그렇다고 해서 연구개발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일정 수준의 이상에 되는 특허를 가지고 보면은 유럽은 17% 정도를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21%, 중국이 25%. 그러니까 뭐 물론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는 유럽이 좀 떨어지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과 같은 큰 문제를 낳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 실제로 이 특허를 가지고 돈을 버는 상업화 과정이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다. 사실 이거는 한국한테도 되게 많은 거죠. 장롱 특허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 특허의 3분의 1 정도가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상업적으로 낼 수 있는 쪽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특허는 그냥 특허 자체로 머무는 데 비해서 미국이나 중국의 특허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특허가 출원한 이후에도 그것이 지역별로 각 동네별로 섹터별로 있는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랑 결합을 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활용되고 발전하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10대 혁신 클러스터 중에서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4개는 미국, 3개는 중국 뭐 이런 식으로 가 있는데 유럽은 없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보면은 뭔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생산성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해서 봤을 때도 미국은 2010년 이후로부터 계속 전체적으로 봤을 때 EU를 다 합한 것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격차를 지금 좁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고정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르면은 제일 큰 요인은 연구 혁신 투자 R&I 같은 경우가 일단은 되게 분산돼 있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관료적인 유럽의 관료주는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감하게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뭐 유럽의 여러 이제 행정 그 다음에 관료주의 이런 것들은 유명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유럽의 과도한 규제 마인드가 이러한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점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 여러 가지 이제 복잡다단한 규제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저희가 유럽을 되게 동경을 하다가 2008년, 9년 정도에 돼서 유럽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한 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전 예방 원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멋있죠. 사전 예방 원칙은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는 되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조심스럽게 그 일을 일단 해보고 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 예방 원칙을 제일 잘 준수를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면 돼요. 그냥 하던 대로만 하는 거죠. 제가 그때 그 사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소책자를 하나 읽으면서 야 이러면 사회가 발전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이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서 사전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을 뭔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법률이 EU 자체적으로 집계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관할하는 기관은 27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해서 일단 실행하는 것까지도 너무 어렵다라는 게 이 책의 이 보고서의 이제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EU가 단일 시장이라고 아니야. 꿈깨.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하는 거죠. 즉 EU는 단일 시장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개별 국가들이 다 여전히 규제권을 쥐고 어떨 때는 고의적으로 어떨 때는 미필적 고의로 다 시장을 쪼개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규제를 준수하라고 그러니까 규제 비용 때문에 뭔가를 더 할 수 없는 게 유럽의 상황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2권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원래 흥미있는 분야다 보니까 같이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유럽이 결정적으로 위기 상황을 봉착한 것은 최근에 에너지 위기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요금이 전기 요금이 상승하는 건 다 팩트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요인을 낳죠? 당연히 성장의 장애물이다. 뭐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서도 더 많은 전력,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게 안 되면 결국 AI를 갈 수가 없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녹색 이런 거와 관련돼서도 다 전기화가 돼야 되는데 전력 요금의 상승은 이러한 것들을 가로막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유럽을 그동안 떠받쳐왔던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습니다만 2021년 보면 여기에 한 15%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올랐길래 그러냐라고 보면은 지금 그래프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메가와트 아워당 이제 왼쪽은 이제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메가와트 아워당 이제 가스 가격을 이제 보여줍니다. 산업용 가격 기준이에요. 둘 다 산업용인데 유럽의 전기 가격은 지금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제일 쌌죠. 그 다음에 중국이 이렇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 비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그렇죠. 2021년부터 막 급속히 상승을 하기 시작하다가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비교해 보면 전력요금이 산업용 전력요금이 158%가 비쌉니다. 2배 이상 비싼 전력을 가지고 무슨 경쟁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가스요금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전쟁과 관련된 요인이 되게 큽니다만 어떻든 간에 미국은 자체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해서 셰일가스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지고 미국에 비해서 이제 345%. 이렇게 이제 비싼 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AI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는 유럽에서 똑같이 합니다. 즉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2.7% 정도인데 2030년 정도 되면은 2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렇게 비싼 전력 요금 가지고 유럽에서 데이터, AI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냐 생각해 보면 불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유럽이 어찌할 수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의 저렴한 가스 이런 것들이 끊기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LNG 구매, 설비 투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EU 전체 1년 GDP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장은 성장대로 안 되고 가격은 가격대로 높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또 뼈를 때리는 게 뭐냐면 야, 왜 한국이나 일본처럼도 못하냐 이 말이죠. 세계 최대의 가스를 수입하는 나라가 EU고 LNG를 수입하는 나라가 EU인데 왜 그런 구매력도 발휘 못하고 각 국이 알아서 구매를 하면서 우리들끼리 물어뜯으면서 가격을 올려놓느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도 되게 놀랐는데 파생 상품이 이런 가격을 올려놓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당연히 파생 상품이 많죠. 근데 하지만 에너지, 원자재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포지션을 상당 부분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전혀 규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데만 규제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숏이라든지 이런 이제 변동성에 투자하는 쪽이 유럽 금융기관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데 정작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더 증폭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변동 속으로 버는 것은 소수의 한 줌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돈을 벌어가고 그동안 유럽이 녹색 에너지 전환 이런 걸 이야기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넣었는데 정작 그 비용 부담은 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런 구조.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느냐라는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그동안에 절대 입에서 꺼낼 수 없는 탈탄소화가 유럽을 망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증가. 그렇다고 그 기술이 지금 세계를 압도할 정도 아니냐? 전혀 아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 턱 밑까지 쫓아왔고 생산 캐파로 보면 우리보다 10배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린 도대체 뭐 한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은 그동안에 너무 나이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산업 정책에 따라가지 않는 기후 정책, 산업 정책에 따라가지 않는 에너지 정책 이런 거를 통하면서 좋은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 시장 다 내주고 기술 다 내주고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분야로 자동차 분야를 지적을 하는 거죠. 내연기관 퇴출이라는 멋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작 전기차를 육성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제대로 세계 트렌드에 맞춰서 발전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러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산업정책 없는 에너지 정책, 산업정책 없는 기후정책이 유럽을 망쳐놨다. 아주 뼈를 때리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속이 시원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보고서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참 보면 징비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지금은 늦지 않았다. 잘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있는 저는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유러피안 드림은 없다. 유러피안 드림을 쓰신 이분이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이제 또 책 광고를 많이 하시는데 유러피안 드림은 제 생각엔 그래요. 1995년에 미국의 생산성을 유럽이 거의 쫓아갔을 때 그리고 탈냉전 뭔가 장밋빛 구름이 있을 때 유러피안 드림이 나왔어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최소한 미국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인간다운 다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생산 양식, 생산성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파이를 키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연 유러피안 드림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한국, 중국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유럽은 성장하지 못하는 데서 무슨 유러피안 드림을 우리가 꿈꿔야 되느냐 생각해보면 저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걱정스러운 건 뭐냐. 지난 한 20년 사이에 우리가 미국은 아니야 라는 입장을 되게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EU를 배워야 돼. 유럽이 인간적이야. 미래의 가치야. 라고 하면서 모든 분야가 EU를 따라하고 EU를 배우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낸 것은 어디냐? 법률 쪽이에요. 규제 쪽입니다. EU의 규제는 복잡하기로 악명 넘습니다. 그런 것을 와서 그대로 적용하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선진화되는 길이야. 이게 더 바람직한 길이야 라는 이야기가 그냥 주문처럼 많이 반복이 됐던 게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사실 저도 거기에 기여를 했던 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반성을 좀 합니다. 자관 정리를 해보면
이유는 현상 유지적인 모델로 지난 20년을 살아왔고 이제 지금 반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반성을 한다고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유럽을 그냥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만큼 진지한 반성을 지금 해야 되나?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나? 우리는 어차피 발전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 그리고 끊임없이 모델을 갈아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눈앞에 보이는 모델의 우위를 무시하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저게 좋아 보여 라는 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추석 마지막 날이긴 합니다만 좀 유럽과 관련돼 있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보고서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 좀 잘 소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유럽의 반성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워라밸, 편한 세상이라는 것보다는 발전과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은 과연 어딘가, 과연 우리는 그 바람직한 모델과 얼마나 가까운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추석 연휴 행복한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